얼마 전 한국 정부가 9월 달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본격 배치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 조약에 의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가사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물론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만 해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그런 문제들을 잘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해외 가사 도우미에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부푼 꿈을 갖고 일을 시작하지만 그들은 대화할 수 있거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특히 그들이 학대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고용주들은 가사 도우미의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게 됩니다.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가사 도우미도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아이나 노인을 학대하는 등등이 그런 경우죠. 1979년생인 순다르티 수프리안토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런 가족을 돕기 위해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34세 앤지의 집으로 왔습니다. 앤지는 드레이크 포와 결혼하여 스라의 3살 딸 크리스탈과 2살 아들 리온이라는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44세로 미얀마의 카지노와 리조트를 열 계획을 하고 있을 만큼 꽤나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순다르티가 처음 앤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2명의 다른 가사 도우미가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대부분 설거지, 집과 앤지의 사무실 청소,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은 꽤 표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앤지가 다른 가사 도우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앤지는 가사 도우미들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일삼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들은 결국 앤지에 의해 쫓겨나게 되고 순다르티만 남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는데 순다르티는 앤지의 끔찍한 학대를 전적으로 혼자 감내해야 했으며 학대의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었죠. 앤지는 순다르티가 간단한 지시도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순다르티가 실수를 할 때마다 며칠씩 음식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들이 먹고 남은 음식마저 먹지 못하게 버리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죠.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순다르티는 앤지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음식을 나눠달라고 요청했고 직원들은 앤지가 없을 때 몰래 비스켓이나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후에 순다르티의 진술에 따르면 앤지로부터 아이들의 먹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5월 28일 아침 앤지는 순다르티에게 라면 2봉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끊임없이 배고픔을 호소하고 애원한 끝에 받은 것입니다. 앤지는 그녀에게 라면을 생으로 먹되 주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순다르티가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딱 한 입을 먹었을 때 앤지는 그녀를 재촉하며 아이들과 함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앤지는 순다르티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다르티는 오랜 굶주림과 엔지의 끊임없는 학대에 결국 분노가 폭발하여 처음으로 엔지에게 맞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 여성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순다르티는 싸움 도중 밧줄이 보여 순간적으로 그것을 잡고 엔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동안 엔지에게 당했던 수모와 모욕을 생각하며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밧줄을 단단히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엔지의 몸이 힘없이 축 처진 후에야 멈췄고 순다르티가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어서려는 순간 정신을 차린 엔지가 갑자기 그녀의 다리를 차서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 사이 엔지는 끓는 물이 든 주전자를 순다르티에게 던지고 칼을 집어 공격하려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인 순다르티는 엔지의 딸 크리스탈을 안아 인간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엔지는 계속해서 칼로 공격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첫째 딸 크리스탈의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순다르티는 크리스탈에게 꽂혀 있는 칼을 빼서 바로 엔지를 공격했고 엔지의 숨이 끊겼다고 생각될 때까지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결국 엔지는 사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순다르티는 잡히면 사형당할 것이 너무 두려워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합니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고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에게 라이터 2개를 사서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후에 그녀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처음에 불을 지를 때는 그곳에서 자신도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지만 울고 있는 2살짜리 남자아이 리온이 눈에 밟혀 아이를 데리고 불타는 사무실을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끔찍한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순다르티와 2살짜리 아기뿐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순다르티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녀만이 알 것입니다. 불이 난 사무실을 보고 몇몇의 목격자들이 구급차와 소방대를 불렀기 때문에 그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경찰에게 검은 옷을 입고 가면을 쓴 남자들이 사무실에 쳐들어와 엔지와 그녀의 딸 크리스탈을 죽이고 불을 질렀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부검 결과 엔지의 몸에서 12개의 자상이 발견되었고 사건에 사용되었던 흉기뿐만 아니라 엔지와 그녀의 딸 크리스탈의 상처에서 순다르티의 DNA가 발견되자 경찰은 순다르티를 용의자로 체포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3년 8월 18일 순다르티는 엔지와 크리스탈의 사망과 관련된 이중살인 혐의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엔지의 가족을 위해 일하는 동안 엔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엔지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엔지가 갑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막내 리온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도 순다르티가 엔지를 공격하지 않자 엔지가 스스로 자해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죠. 순다르티의 학대 주장에 대해 엔지의 직원들은 엔지가 가사도우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순다르티가 아이의 음식을 먹었다고 그녀를 꾸짖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엔지의 이전 가사도우미들도 법정에 나와 순다르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죠. 검찰은 순다르티를 냉혈한 살인자이자 고집스러운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순다르티가 경찰, 목격자, 법정에서 여러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거짓말이 그녀의 유죄를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순다르티가 아기와 함께 발견되었을 때 굉장히 차분해 보였다고 증언했으며 이는 그녀가 자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다르티의 변호사는 순다르티가 엔지의 잔혹한 학대에 의해 순간 자제력을 잃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이 갑작스러운 싸움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순다르티가 자기 방어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젊은 여성이었던 순다르티가 몸싸움 중에 칼을 빼앗아 사용하지 않았다면 되려 살해를 당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은 1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마침내 2004년 9월 24일 재판관은 순다르티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검사, 그리고 순다르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어요. 재판관은 순다르티에게 살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후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7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관은 순다르티가 학대를 당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순다르티가 극심한 굶주림으로부터 자신을 잃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까지 오랜 기간 심각하게 자극받았기 때문에 이 살인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MG가 순다르티에게 의도적으로 매일같이 가하는 학대와 굴욕감에 의해 마침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을의 입장에 있었던 순다르티를 자극하기에 매우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다르티에게는 20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엔지로부터 받은 대우가 지나치게 가혹했지만 그것이 순다르티가 한 일을 정당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짧지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던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8일 릴리는 30살의 미얀마 출신으로 싱가포르 방콕의 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사, 요리뿐만 아니라 이제 16개월 된 아기와 8살짜리 여자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그녀는 아기를 돌보는 일이 버겁다고 느꼈고 일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자신의 에이전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직을 할 경우에 소정의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적료가 부담이 되었는지 그냥 이 가정에 남기로 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오후 5시 15분 린린이 주방에서 아기를 안고 치킨 커리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법정에서 재생된 영상에서 아기가 뜨거운 물에 손이 닿자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 아기의 언니는 울음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와 무슨 일인지 물었고 릴리는 아기가 냄비 안에 스스로 손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언니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아버지는 알로에와 치약을 바르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기의 부상 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기는 왼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릴린에게 무슨 일이냐고 추궁했고 그녀는 아기가 갑자기 손을 뻗어 뜨거운 냄비를 만졌다며 거짓말을 했죠. 처음에 부모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누가 아기의 팔을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담갔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음 날 릴린이 갑자기 아기 돌보는 일이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그녀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집안에 설치해둔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아버지, 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릴리는 명확한 CCTV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한 달 넘게 제가 돌본 아기를 해치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기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아기의 부모님에게도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작 1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아기는 2년에 걸쳐 치료해야 하고 평생 흉터가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린리는 고용주로부터 어떠한 학대도 당하지 않았고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 아기에게 매우 잔인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